모든 콘텐츠의 수출은 인바운드로 다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외국에서 한국을 체험했고 재밌고 즐겁네? 좀 더 한국을 알아보고 싶어. 한국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 한국에 왔더니 생각보다 좋아. 한국 너무 안전해.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 외국인이라고 식사 대접도 해줘. 그런 어떤 체험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체험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고 요즘 미국에서 한류가 K-팝을 넘어서 음식, 드라마,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한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전에는 이거는 다른 많은 분들도 사실 좀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류라는 게 그냥 소수의 어떤 게 소수의 문화였잖아요. 어떤 특정한 소수 소위 말하면 오타쿠 문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의 소위 삶에 좀 정착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뭐 단순하게 예전에는 가요면 가요 뭐 이런 어떤 특정 장르에 좀 몰입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에서는 거기서 번져나가서 아시겠지만 K-팝을 벗어나 드라마를 벗어나 영화를 벗어나 음식을 벗어나 뭐 화장품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게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한국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언제 느끼시나요? 뭐 사실 저야 이제 컨텐츠 회사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와닿아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미팅을 해도 해외 이제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컨텐츠와 이렇게 접점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의라던가 미팅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중국 아니면 일본 약간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미주 지역에서 특히나 막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한국 배우들을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미주 지역뿐만이 아니고 남미 지역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더 나아가 이제 중동 지역까지 한국의 어떤 컨텐츠를 가져오고 싶은데 한국 회사 어떤 조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확실히 이제 그런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은 보람을 느끼긴 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회사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H마트가 단순한 아시아 마트가 아니라 문화공간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한류 확산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H마트가 원래는 이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한국 음식, 한국 식료품들을 판매하는 작은 이제 마트였잖아요. 사실 하나로마트.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한류를 체험하는 어떤 문화공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보는 한류에서 체험하는 한류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 오빠 좋아, 이 배우 정말 멋있어 이러던 단계에서 이제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공간의 필요성을 저 H마트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미국에서 따지자면 한류의 성지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MZ세대들 자체도 그런 어떤 성지순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트렌드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오타쿠 문화에서 좀 주류 문화로서의 변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소수의 소비가 아닌 어떤 지속 가능한 소비 인프라를 가진 문화로의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 고유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한과 정이라는 정서가 미국에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혹시 미국 드라마를 자주 보세요? 종류 보시나요? 혹시 미국 드라마 보시면서 느끼신 적가 없어요? 뭐 특별하게? 이 미국 드라마를 사실 보면 대체적으로 이 미국 드라마가 되게 긴박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막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뭔가를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여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그다음에 위기의 극복,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이쪽에 많은 포커스가 갖춰진 게 사실 미국 드라마의 상당수가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고 그에 반해서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사건이 왜 발생했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사람들의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빌드업이 됐지? 뭐 이런 그거에 좀 더 한국 드라마들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어떤 감정의 빌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이제 완성도를 판단을 하는 기준들이 좀
달라지게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 드라마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사실 모르겠어요. 되게 1차원적으로는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면 우리 편은 우리 편, 악당은 악당, 되게 분명하잖아요. 영웅이랑 빌런이, 그러니까 히어로와 빌런이 굉장히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요.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한 빌런 중심의 감정이 들어가는 어떤 영화들이 하나씩 이렇게 장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한국 드라마는 이미 예전부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빌드업을 굉장히 잘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빌런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빌런은 아닌, 뭐 이렇게 나도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그런 게 됐을걸?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같이 잘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이지 않나. 그리고 또 이 감정을 터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미국 드라마나 다른 나라의 드라마에 비하면 이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굉장히 이 현실 세계랑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사실 슬프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냥 울분을 터트리지 않잖아요. 절제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슬픔이 올라오는 이 감정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그 기존의 미국 드라마와는 좀 헐리우드식 영화 드라마보다는 좀 다른 형태가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좀 신선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처럼 장르를 섞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기생충도 그렇고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무분별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랄까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소위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 폐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분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어떤 같은 공감대인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서 특히나 더더욱더 뭐 최근에 뉴스들 보면 뭐 미국의 서민들이 살기가 빡빡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어떤 정서들이 또 반면에 또 요즘에 뭐 SNS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걸 토대로 또 보면 나는 살기가 힘든데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너무 많아.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어떤 현실적 불안감? 현실적 어떤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데 굉장히 잘 녹여져 있고, 그리고 그걸 한국 컨텐츠가 잘 녹여내기도 했고, 또 시기적으로 또 정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타고나기도 했다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과거에 흥행했던 모래시계나 겨울연가가 지금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래시계도 그렇고 겨울연가도, 물론 이제 당시의 기술들이 지금과는 또 다른 뭐 카메라 뭐 이렇게 롱테이크 한다든가 이런 뭐 카메라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혹은 이제 화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까 뭐 H마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서적, 이 문화 컨텐츠의 파워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 하면 그냥 되게 가난한 나라, 전쟁 중인 국가, 그러던 게 이제는 되게 내가 사랑하는 국가,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뭐 이런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정서적 공감대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깔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뭐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근현대사를 다룬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스토리적으로 충분히 그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같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는 그런 컨텐츠들도 너무 진부하지만 않게 만들면 오히려 잘 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안이나 일상적인 생활 문화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도 한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컨텐츠의 결국 모든 컨텐츠의 수출은 내수로 다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내수라고 얘기하는 건 좀 표현을 바꾸자면 인바운드로 넘어오게끔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체험했고 재밌고 즐겁네? 그러니까 끝, 이렇게 가면 사실 이건 되게 의미가 없는 구조고, 체험했기 때문에 좀 더 한국을 알아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생각보다 좋아, 결국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계속해서 컨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그 SNS나 미디어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미디어들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와서 경험을 했더니 한국 너무 안전해, 치안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 외국인이라고 뭐 한 식사 대접도 해줘, 뭐 이런 컨텐츠들, 그런
그런 어떤 체험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해서 체험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고 그것이 다시 컨텐츠로 재생산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다시 컨텐츠로 재생산되어져서 다른 호기심 혹은 다른 어떤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계가 사실은 한류 확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냥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가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일반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계속해서 이제 좋은 미담들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죠. 문화와 콘텐츠를 넘어 산업과 일상으로까지 확장된 지금의 한류가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나요?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류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내수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글로벌화 되어가는 어떤 시스템적 전환기에 현재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컨텐츠가 되게 폐쇄적인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 드라마가 제작된다, 영화가 제작된다, 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그냥 조연의 역할,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뭔가 어색하죠. 외국인들이 주연급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런 컨텐츠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아직까지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적인 감수성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다양성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내수가 뒷받침해줘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어색해, 이상해,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컨텐츠의 퀄리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좀 즐겨주셔야 되고, 한국인들 자체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글로벌화된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산된 컨텐츠들이 이제 해외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이 시스템이 확정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저는 물론 제작 시스템 자체는 이미 이제 상당히 선진국적인 제작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 뒤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계약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컨텐츠의 어떤 귀속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과도기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질적으로 성장을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한국적 시스템에 전 세계가 좀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적 성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것 중에 하나지만 이 IP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소스 멀티 유즈로 좀 다양하게 연계 컨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어떤 확보가, 그런 능력이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요즘 새로운 한류로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새로운 한류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한류야? 뭐 옛날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새로운 한류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를테면 드라마를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피디님 보시기에 지난 한 10년 혹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99.9%의 드라마들은 19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재벌이 나온다거나 혹은 로맨틱 코미디라거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성공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OTT가 등장하기 이전의 드라마들의 거의 그냥 유일한 통로는 TV밖에 없었죠. 그래서 케이블 TV 혹은 리니어 TV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KBS, SBS, TVN 이런 데에서 방영이 되고 광고주들을 모셔와서 광고 수입을 얻는 게 드라마의 유일한 매출액이었습니다. 근데 OTT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연령의 한계를 깨는 거예요. 방송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광고주가 아닌 이 서브스크립션, 구독 모델로 가다 보니까 굳이 PPL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광고주한테 광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재밌는 스토리들이 이제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구독자님들도 또 재밌게 보셨던 19금 타이틀들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넷플릭스가 전 세계로 한국 콘텐츠를 뻗어나가게 했었던 첫 번째 작품이 사람들이 많이 잊고 계시는데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킹덤이에요. 19금 콘텐츠죠. 그리고 좀비 콘텐츠죠. 또 사극이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케이블 TV나 KBS, SBS 같은 공중파에서 절대 방영이 될 수 없는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더글로리 19금이죠.
오징어 게임 19금이죠.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OTT로 올라오는 타이틀들이 19금 영상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꼭 재벌이 나와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DP 같은 어떤 수사물이 될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뭐 귀신이 나오는 그런 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물들과 뭐 범죄물, 뭐 수사물 이런 식으로 장르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한류가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장르 측면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생각해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들은 뭐 재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브레이킹 배드처럼 마약물도 있고, 게임 오브 스론처럼 약간 판타지들도 존재하고,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대부분 19금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대체로 케이블 TV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때도 이런 그 19금 드라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데, 그러다 보니 장르가 되게 다변화되어 있는데, 기존에 한 5, 6년 전에 한국에서 만들던 이런 재벌,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새로운 한류, 새로운 드라마들의 패턴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 장르 자체가 먹히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자막을 잘 안 보는 건가요? 두 번째로 동시에 미국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자막을 잘 안 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외국 드라마 보면 더빙도 보지만 자막도 보고, 아직도 영화관 가면 다 자막 보고 하잖아요. 아시아권에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미국 사람들은 자막 안 보는 비중이 저희 연구에 따르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거에 5, 6년 전에 뭐 이를테면 KBS에서 잘 된 드라마를 미국으로 갖다 준다 한들, 그거 보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에 사시는 한국 동포들, 혹은 아시안 뭐 중국인들, 차이니즈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일부들만 좀 봤었는데, 이거를 글로벌 자본력들이 들어오면서 오케이,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이런 재밌는 작품들을, 과거에 안 만들던 장르들을 열심히 만들어줬어.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정말 하이 퀄리티의 더빙을 한번 붙여줄게 해서 미국 더빙을 붙여줍니다. 최근에 좀 재미있었던, 사회적으로 밈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흑백요리사 더빙이에요. 흑백요리사 사실 일반인들 나오는 거잖아요. 흑백요리사 더빙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업체가. 마치 진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글로벌 자본력들, OTT들이 들어와서 더빙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영어로 더빙을 해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허들이 확 낮아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오징어 게임에 만약에 너무 재밌는 타이틀이지만 오징어 게임에 만약에 더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이 정도 성공을 했을 거냐? 저는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T가 들어오면서 연령의 한계를 깼고, 그래서 장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장르들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자본력들이 들어오면서 문맹률 혹은 자막을 보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미국 사람들에게 하이 퀄리티의 더빙을 달아주면서,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한류, 지난 3년, 5년 사이에 발생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한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더빙 없었으면 뭐 사랑해볼 시청 이런 거 안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뭐 회사에서 뭔가 실행을 해야 돼. 실행 두 글자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실행, implementation 이게 길어요, 단어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막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막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아시아권 대비 훨씬 적기도 하고, 대학 안 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들도 많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자막을 잘 안 보는 문화여서 사실 비영어권 국가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플레이어들이 자기네들의 자본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좋은 IP들을 미국 사람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더빙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성우분들, 우리 한 3, 40년 전에 한번, 예를 들면 한국에서 외화 중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거 뭐가 있죠? CSI, 터미네이터, 그 다음에 나 홀로 집에 뭐 이런 거 매년 나오는 작품들 보면 더빙으로 나오는데, 그 더빙 정말 너무 재미있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빙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이 시청률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엔터테인먼트 공룡인 넷플릭스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더빙이나 하이 퀄리티 더빙이나
서브타이틀링, 저희가 자막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출해가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넷플릭스, 디즈니 둘 다 한국 컨텐츠는 다른 제3세계권의 드라마, 영화 대비 투입 비용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이제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런칭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언어의 더빙, 더 많은 언어로 자막을 달아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고요. 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더빙이나 자막도 IP예요. 그것도 돈 내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한류 컨텐츠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아까 제가 이제 노다지라고 표현을 했죠. 상대적으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제3세계, 뭐 이를테면 뉴질랜드에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뭐 남아공에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한 것 대비해서 한국 컨텐츠들의 이런 더빙이나 뭐 자막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 얘기죠. 한국은 시장이 크지 않은데도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 계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IP와 좋은 스토리를 어디에나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잘 만드는 능력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축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나라에 가나 재밌는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들었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를 누가 알고 있을 것 같니? 이거 뭐 작가님, 김은희 작가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마 저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90세 할머니가 더 잘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결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성공 방정식은 뭐 한류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작품 자체를 누가 봐도 처음 1화부터 10화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잘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이 잘 만들어내는 능력, 프로듀싱, 프로덕션이 정말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프로듀싱, 프로덕션이 지난 한 30년에서 40년 기간 동안 잘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글로벌 자본력들을 만나면서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전으로 좀 흘러 들어가 볼게요. 그때 당시에 한국 드라마, 영화 시장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필이 잘 되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그때 당시만 해도 홍콩, 일본 같은 나라들이 문화권에서는 한국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3,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그렇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대비 문화 강국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출발선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홍콩의 영웅본색, 혹은 일본의 엑스제팬, 지브리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한국보다는 이런 홍콩,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앞서 있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입니다. 재밌는 점들이 뭐냐면 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두 나라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비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중국은 인구가 거의 한 12억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제작자들이 일단 우선은 처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어떻게 수출을 잘하지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터진 다음에 해외에 어떻게 가져가지,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그게 조금씩 바뀌는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작품들이 탄생을 했냐면 겨울연가, 가을동화, 그리고 올인, 허준, 대장금 같은 타이틀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사마, 변사마, 우리 이병헌 배우님, 배용준 배우님 이런 분들이 전 아시아권에서의 아시아 프린스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한류가 이제는 그러면 주변국들에서 먹히네 라는 게 조금씩 제작자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작자분들이 만들 때 절반 정도 수준은 이걸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잘 터지게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절반 정도는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 주변국인 일본,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이 두 개의 큰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하면 잘 팔지를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 주변 두 개 나라들은 일단은 내수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제작 환경이 사실은 해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와 프로듀싱과 프로덕션에 더 맞춰가면서 혼자 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그게 한 지난 20년 정도 동안 쭉 진행이 됐고, 그러는 사이에 요 돈 냄새, 속된 말로 돈 냄새를 가지고, 야, 정말 드라마 잘 만드네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자본들이 당시에 이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전지현 배우님 나오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작품들이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펀딩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작품들이 주변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교두보들이 이미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KBS, MBC에서 중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를 공중파 9시에 틀어주진 않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2010년대 정도인데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류 콘텐츠라는 게 되게 아시아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시장이라는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판권을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 파일 들고 가서 니네 방송국에서 얼마 동안 방영할 수 있게 해줄게.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한 2019년, 20년, 21년 제가 넷플릭스에 재직했었던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기존에 지난 20, 3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제작 환경들이 글로벌 오디언스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T가 들어오면서 19금이라는 연령의 한계를 깨면서 장르의 다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거기에다가 미국 혹은 비아시아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더빙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자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삼각별이 만나서 정말 벤치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컨텐츠, 제가 이제 벤치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잘 버무려지면서 19년, 20년, 21년부터 갑자기 한류 컨텐츠가 빛을 발하면서 빵 뜨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새로운 한류라는 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의 한류,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감사한 점도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해외에서 일을 할 때, 제가 15년 정도 전에 홍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어딜 가나 환영받고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코리아, 노스 코리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내가 I'm from Korea 이러면 I know BTS. 나 스퀴드 게임 알아. 너 뭐 내 친구가 뭐 한국 놀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을 통해서 한국이 어느 순간 아직은 경제 1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 차원에서는 거의 미국, 영국 수준 다음 정도 되는 아시아 최고의 문화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나 배낭여행을 가도 크루즈 여행을 가도 가난한 학생이 됐든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됐든 한국 사람들이 웰컴, 한국 사람들이 항상 환대받는 시기가 됐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지난 한 30년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 세대들이 우리 후배 세대들을 위해 쌓아놨던 범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의 이런 인프라와 경험들, 노하우들이 이제 우리 세대와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배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류의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넷플릭스 이후에 홍콩에 있는 미국 금융회사에서 이 한류에 대한 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한류 어떻게 될 거니? 여기가 정점이니? 아니면 더 올라갈 거니 내려갈 거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배, 3배 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들도 있고 혹은 문화 경제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정도 수준의 하이 퀄리티 컨텐츠를 지난 20, 30년 동안 쌓여있는 이 역량을 통해서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를 뽑아봐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K-팝, K-드라마가 단연코 1등이에요. 정말 1등이에요. 이거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등이에요. 그리고 이 방면에서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 컨텐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뭐냐? 사실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미국 팝 다 어느 정도 성장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들이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뭐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의 비용을 써서도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 어디야?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단순히 그냥 한류를 잘 만들고 뭐 강남 스타일이 나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하나의 어떤 공장 산업, 제조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 같은 그런 큰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넥스트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는 기술까지 좀 더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뭐 생성형 AI라든지 AGI라든지 라는 것들이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접목하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일부 이미 잘 나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예시로 하이브 얘기 들어볼게요. 하이브는 옛날부터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K-팝이나 K-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실제로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들까지 5년, 10년의 플랜 짜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한 슈퍼톤이라고 또 목소리 AI 프로그램 회사를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한류가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 지금 한류를 보는 전 세계의 인구 그래봐야 아직 한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즐겨보는 사람들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의 글로벌 테크 회사들 혹은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생각하는 향후의 성장 곡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5에서 7% 정도 되는 이 한류의 비중이 5%, 10%, 20%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인 장벽이라든지 언어적인 장벽들을 깨야 되는데 이런 AI 관점에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언어적인 장벽들이 더 빠르게 사람들이 언어적인 장벽을 깰 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조금 더 길게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막 발전하고 있는 AI, AGI 기술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상 자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연어로. 이를테면 대장금을 25년 전에 대장금 허준을 이를테면 자연어로 자, 중동 사람들은 살 드러내면 안 되니까 중동 버전으로 좀 만들어줄래? 혹은 자, 이거를 서양 버전으로 브리저튼처럼 똑같은 드라마인데 서양 버전으로 한번 트랜슬레이트를 해줄래? 그러면 새로 찍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를 이영애 배우님 얼굴이 뭔가 다른 서양 배우 얼굴로 바뀌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거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IP들이 새롭게 똑같은 이 IP가 트랜스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지금까지 이만큼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 땅속에 유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우리도 앞으로는 이 IP를 통해서 이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이 한류가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시점이 저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꼭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인사이드라는 신간을 낸 신인 작가 서보경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홍콩에 있는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와 관련된 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고, 그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동북아시아 마케팅 전략 헤드로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 메시지인데, 일단 첫 번째, 저는 한류 열풍이라는 말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 열풍이라는 거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열풍,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언젠가 끝납니다. 근데 지난 한 4, 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류는 이미 하나의 카테고리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열풍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열풍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한류 열풍을 국뽕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년에 걸쳐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끊임없이 고생해가면서 밤새가면서 만들어온 이 인프라와 시스템들을 우리 후배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산업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산업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어디를 여행을 가든 환대받을 수 있고, 또 지금 35,000불에서 5만 불, 10만 불 갈 수 있는 국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그중에 하나의 드라이버로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이러한 컨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 환기,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책 자체도 정말 재미있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주말에 쉬실 때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쓴 경영경제 서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넷플릭스 안에서 있었던 좌충우돌 스토리니까요. 읽어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10년 이 컨텐츠 산업의 미래를 저랑 같이 논의하시는 그런 시작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